내용이 과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 잘 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결국 기업은 이윤극대화, 자기 이윤을 가장 높이는 생산량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한 생산량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생산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런 생산량인데, 가격 수익제인 경우에는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그런 생산량을 취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 시간에서 살펴본 예를 보면은 비용 함수가 앞에 예제에서 비용 함수가 2분의 1 Q의 제곱으로 표현한 거죠. 요거를 이제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우리가 뭘 얻냐면 한계 비용을 얻죠. 저 Q가 되는데, 이와 같이 한계 비용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 바로 생산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P는 MC가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선택을 한다는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생산량을 선택을 한다란 말이죠.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가격 수용자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가격에 대응하는 주어진 가격과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격이 주어지면 생산량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생산량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바로 기업이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량인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급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공급량은 바로 P는 MC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윤극대화 생산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생산량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생산량 생각 안 할 거야. 다른 생산량 생각 안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그러한 생산량만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장부터는 다른 생산량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윤을 가장 높여주는 생산량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뭐에 반응한 거냐면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그러한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생산량을 취한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보여주는, 이 관계를 가격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공급 함수가 되겠죠. 수요 함수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소비자 이론에서 배웠는데, 수요 함수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주어지면은 수요량이 얼마인가를 알려주는 게 수요 함수죠. 또는 수요 곡선. 유사하게 공급 함수란 건 뭐냐면 가격이 주어지면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이 뭐냐? 이윤극대화 생산량인 거죠. 그 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공급 함수란 거죠. 수요 함수는 가격이 주어지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 무엇이냐, 수요량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건데, 공급 함수는 가격이 주어지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게 바로 공급 함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여기서 오늘의 질문은, 메인 질문은 뭐냐면, 가격이 주어지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즉 공급량이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모든 가격에서 공급을 할 것인가? 어떠한 가격이라도 주어지면은 항상 기업은 공급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 질문이 모든 가격에서 그러한가? 모든 가격에서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건 뭐냐면 무슨 의도가 숨어져 있냐면은 모든 가격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이, 그럼 어떠한 가격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공급을 하고, 그러면 어떤 가격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공급 조건인 거죠. 이 공급 조건이란 건 뭐냐면 가격이 어떤 수준이어야 공급을 하고 어떤 수준이면 공급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생산 요소에 따라,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본은 들어가는데 자본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로 구분을 한다고 했죠. 많은 책에서는, 우리 교과서도 단기에서 공급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장기에서 공급 조건을 살펴보는데, 순서를 뒤집어서 장기에서 공급 조건을 살펴보는 게 먼저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장기를 먼저 다루고 단기는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죠. 자, 그럼 장기에서 공급 조건, 이 말은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격이 주어지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 공급량을 결정을 하는데,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이 주어질 때 공급을 하고 어떤 가격이 주어질 때 공급을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먼저 자본량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장기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장기에서는 자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장을 세울 수도 있고 뭐 공장을 뭐 없애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진입의 의미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공장을 뭐 폐쇄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시장에서 나간다, 퇴출의 의미인 거죠. 진입은 영어로 entry, 퇴출은 영어로 exit라고 불리고 있고요. 따라서 장기에서는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자유로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갈 것이냐? 달리 얘기하면 언제 계속 사업을 하고 언제 사업을 접을 것이냐, 이런 거죠.
너무나도 쉬울 텐데 만약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 사업을 할 거고 손해를 본다면 사업을 그만두겠죠. 손해를 보는데 굳이 사업을 계속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시장에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업은 어떤 생산량을 취한다고 아까 얘기했냐면 바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취하는 거죠. 즉 P는 MC가 성립을 하는 그런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데 그 생산량을 선택을 해보면 요 이윤의 크기가 뭐냐면 이윤이 가장 커진 상황이죠. 이윤이 가장 커진 상황에서 살펴봤더니 손해를 안 봐. 즉 0보다 같거나 커. 그러면은 바로 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이야기죠. 요 의미 알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또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을 했어요. P는 MC가 만족이 되도록. 그 말은 뭐냐면 요 이윤의 크기가 가장 큰 상황이죠. Q스타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데 살펴봤더니 이윤이 0보다 작아. 즉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경우에는 사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즉 Q스타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나가는 거고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자명하죠. 기호로 사용해서 그렇지. 뭐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한 거죠. 손해를 보면은 공급 안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 공급하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을 또 좀 달리, 이윤 함수를 좀 달리 써보죠. 이윤 함수를. 뭐, 일반적인 생산량에서,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건데, 요 Q로 인수분해를 해보죠. Q를 앞에다 놓으면, 그러면은 괄호로 묶으면, 요 앞에 부분은 P가 되고, 뒤에 부분은 Q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죠. C를 Q로 나눈 거랑 같은 거죠. 우리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용을 Q로 나눈 것을 뭐라고 불러요? 평균 비용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윤을 달리 써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시장 가격과 평균 비용의 차이에다가 생산량을 곱한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윤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하는데 그것을 Q를 이용해서 따로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윤은 또다시 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시장 가격과 평균 비용의 차이에다가 생산량을 곱한 것으로 표현할 것이다라는 거죠. 표현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평균 비용 곡선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U자형이죠. 뭐에 대한 U자형이냐면 바로 X축이 생산량인 경우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데, 즉, 이 평균 비용이란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생산량에서의 크기죠. 그래서 내가, 이 AC, 평균 비용하고 괄호하고 Q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생산량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는 그러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이 어떤 생산량을 취했을 때 그때의 평균 비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에다가 그 생산량을 곱하면 기업의 이윤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취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윤이 0보다 크면은 같거나 크면 공급을 하고 0보다 작으면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윤함수를 이와 달리 썼으니까 자, 그럼 기업의 이윤이 0보다 크냐 작냐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또 살펴볼 수가 있냐면 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이 0보다 크면은 이윤이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이윤이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더 나아가서 P는 MC가 만족이 되도록 생산량을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취한다면 요거는 Q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기업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취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요게 되고 수입에서 비용,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취할 때 비용을 뺀 것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써해지는 것 같이 P는 AC, 즉 평균 비용 P와 시장 가격과 평균 비용의 차이. 언제의 평균 비용? 바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취할 때의 평균 비용. 그런데 우리는 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만족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P는 MC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생산을 취할 때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차이로 약간 칸이 모자르네. 겨우 맞췄네요. 평균 비용,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차이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0보다 크면은 이윤이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이윤이 0보다 작은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공급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은 시장에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장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 장기 비용, 장기 한계 비용, 장기 평균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장기에서 공급 조건을 다시 한번 여기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요게 0보다 크면은 공급을 하니까 근데 이 P는 이윤극대 생산량에서 P는 MCU와 일치해야 되죠. 따라서 이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같거나 크면 이윤극대 생산량에서 그 이윤극대 생산량을 선택을 하고 즉 공급을 하고 만약에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비교해 봤더니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더라. 그러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윤이 마이너스란 이야기죠. 가장 높은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딴 것을 해봐야 딴 생산량을 취해봤자 더욱더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만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앞에 케이스는 뭘 얘기하냐면 뭐 우리가 이온 곡선을 그려보면 Q고 I고 뭐 요런
그래서 이 Q스타를 선택할 때 이윤이 0보다 큰 상황인데 이 밑에 케이스는 뭘 얘기했냐면 이윤 곡선을 그려보는데 여기 0 수준이고요. 이게 생산량이고 아무리 해봐야 가장 높은 생산량을 취해봐야 이윤이 0보다 밑에 있는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나간다.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 아이디어만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논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건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윤함수를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좀 전에 가격이 주어지면 이윤국대와 생산량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게 바로 공급함수라고 했죠.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것은 이제 공급곡선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는 공급곡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급곡선이란 주어진 시장 가격에 대응하는 공급량이 무엇이냐를 그 관계를 알려주는 게 공급곡선인데요. 그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계비용 곡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가격과 한계비용 곡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따라서 한계비용 곡선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바로 그 한계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생산량이고 여기다 한계비용 곡선을 그리면 우리가 앞에서 뭐 이런 한계비용 곡선을 그렸죠. 그리고 여기다가 시장 가격까지 같이 묶어버리면은 이 가격이 시장 가격이 주어질 때 이 시장 가격의 높이가 이 정도죠. 이 시장 가격의 높이와 이 시장 가격의 높이와 같은 높이가 여기 한계비용의 높이죠. 그게 일치하도록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 가격이 바뀌면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다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무엇을 따라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거냐면 바로 한계비용 곡선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한계비용 곡선은 바로 시장의 공급 곡선, 이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이 한계비용 곡선이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개별 기업의 이 공급 곡선이란 개별 시장 공급 곡선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에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 가격의 높이와 한계 비용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하는 생산량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시장 가격이 이렇게 바뀌면 또 거기에 대응 요 높이와 이 한계 비용의 높이가 일치하는 그런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 가격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공급 곡선인데 기업은 무엇을 따라서 생산량을 선택하냐면 한계비용 곡선을 따라서 선택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계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의미 알겠죠? 여기서 뭐 MC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 L자는 다 장기 비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L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언제 공급하냐면 기업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했는데 이윤이 0보다 같거나 커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 살펴봤듯이 언제 이윤이 커지냐면 0보다 크냐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서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평균 비용보다 크면은 기업은 양의 0보다 같거나 큰 이윤을 얻게 되고 따라서 이때 공급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B가 평균 비용보다 즉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작으면 어,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서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작으면은 공급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앞에서 뭘 알고 있냐면 평균 비용 곡선이 이와 같이 U자형으로 되어 있다면 평균 비용 곡선이 이와 같이 U자형으로 되어 있다면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은 이 한계 비용 곡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 양의 이윤을 얻고 언제 음의 이윤을 얻는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P1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기업은 이윤극대 생산량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P와 MC가 일치하는 같게 되는 곡선을 따라서 이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거죠. Q1을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Q1을 생산할 때 이 높이가 뭐예요? 시장 가격과 동일한 거죠. 한계 비용의 높이지만. 그런데 이 높이가 뭐냐면 즉 이 높이가 바로 P죠. P이자 MC죠. 그런데 이 높이가 뭐예요? Q1을 생산할 때 이 높이가 뭐예요? 바로 평균 비용이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크니까 양의 이윤을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해되죠? 따라서 가격이 P1으로 주어지면 이 기업은 이윤 극대 생산량으로서 Q1을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한편 그래서 P2라는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보다 낮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P2로 가격이 주어졌으니까 평균 비용,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Q2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높이가 뭐냐면 P죠. 시장 가격이죠. 그리고 그럼 이 높이가 뭐가 되냐면 이 높이가 뭐가 되면 이때는 AC가 되는 거죠. 이게 AC가 되는 거죠. 평균 비용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Q2를 생산할 때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으니까 이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P2라는 가격이 주어지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Q2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은 이 경우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윤 극대화 기업은 시장 가격이 평균 비보다 클 때 공급을 하고 작으면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서는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같으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서는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니까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공급을 하고 평균 비용 곡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공급을 하고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평균 비용 곡선은 U자형이기 때문에 미니멈이 존재를 하고요. 미니멈이 존재를 하고 따라서 시장 가격이 이 평균 비용 곡선의 제일 낮은
그런 값, 낮은 값보다 크게 위에 있으면, 더 크면, 그 말은 뭐냐면 평균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경우에는 공급을 한 반면에 시장 가격이 이 평균 비용의 최저값, 가장 낮은 값보다 낮으면, 작으면, 어, 그 말은 평균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을 따르지만 이 전체가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위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만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밑에 써놨는데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큰 특정한 생산량에서 큰 경우에만 공급을 하니까 이때 시장 가격은 뭐냐면은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의 가장 작은 값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의 가장 작은 값보다 큰 경우에는 이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공급을 하고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지 않는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되면 형성되어 있으면 공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 중 요것이 성립하는 부분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약간 내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 한 것에 대해서 노테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약간 좀 부여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장기의 공급 곡선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단기의 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이제 단기에서는 자본량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새로 짓거나, 공장을 없애거나, 이럴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 그냥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장기에서는 손해를 보면 사업을 접고 나가도 되는데 단기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퇴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단기에서는. 자본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여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생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접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생산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그럼 어떠한 조건에서 생산을 하고, 조건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지, 퇴출의 의미가 아니고요. 생산을 한다는 것은 퇴출의 의미가 아니라, 사업은 접지 못하지만은 생산을 스탑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기에서 이윤 함수를 또 다시 써보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이윤인데, 이제 단기에서는 비용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고정 비용 부분은 뭐예요? 자본량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가변 비용이란 건 뭐 생산량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요 VC, Variable Cost, 가변 비용에다가 Q자를 넣은 거는 뭐냐면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이 가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고, 요거 FC, Fixed Cost, 그래서 고정 비용 부분은 Q를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생산량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Q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면 Q는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Q로 묶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P, 그다음에 평균 비용을, 가변 비용을 Q에 대해서 나눈 거죠. Q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Q가 없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본 거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변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이윤함수를 또 Q를 이용해서 또 표현해 보면 시장 가격과 평균 가변 비용의 차이에다가 생산량을 곱한 거에서 해서 고정 비용을 뺀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해되죠? 여기서 쓴 것처럼 이제 고정 비용은 이미 지출한 비용,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그 투여된 금액, 이미 지출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언제 공급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생산량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생산량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은 생산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지출되는 금액이죠. 자, 그러면 기업은 이 부분이 커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게 0보다 커지면 좋겠지만 0보다 작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니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 부분마저 마이너스가 되면 굳이 생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 부분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미 지출된 거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 부분이 0보다 커지게 되면 생산을 할 의욕이 생기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이 부분은 이미 지출된 거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제 이 기업은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산량에 따라서 이 부분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은 뭐 굳이 생산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커지면 생산을 할 의욕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윤극대화 생산량 Q스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주어졌을 때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을 했더니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커. 달리 이야기하면 가격은 MC가 한계 비용과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크면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가격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작아. 즉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굳이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산을 중단하고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않는다는 것은 자신 생산을 그냥 그만둔다는 이야기지 퇴출은 아니다. 시장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 단기이기 때문에 자본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퇴출의 의미는 아니고 그냥 생산은 하지 않는다.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은 이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요. 하지만 한계 비용 전체가 아니라 한계 비용 곡선 전체가 아니라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큰 한계 비용인 경우에만 공급을 하고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MC 곡선이라고 하면 이 전체가 아니라 뭐 어떤 평균 가변 비용 곡선에 뭐 평균 가변 비용이 어떤 게 있다면 그 이상만 이 부분만 공급 곡선을 따지고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오면 우리가 단기에서는 이제 평균 가변 비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이 S는 숏런에서 이제 단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 기본 이유가 없어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단기에서는 이제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구분을 하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려보면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한 것처럼 예, 평균 비용 곡선은 U자형이고 평균 가변 비용 곡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U자형인데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아래에 위치해 있죠. 왜냐면은 전체 비용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변 비용이 전체 비용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 비용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평균 가변 비용은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5장에서 뭘 배웠냐면 이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뿐만 아니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모두 관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격이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크다라는 건 뭐냐면 최저점을 통과하니까 이 평균 가변 비용의 가장 작은 값보다 높은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전체가 이 한계 비용 곡선 전체가 공급 곡선이 아니라 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보다 위에 있는 영역만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P1, P2, P3. P1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격 수준이 높은 상황이죠. 뭐보다 높냐면 평균 비용의 최소값보다 큰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한계 비용 곡선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때 요 높이가 한계 비용 또는 가격, 그다음에 요 높이가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양의 이윤을
기업의 이윤이 양이 되니까 당연히 공급을 하겠죠. 그렇죠? 한편 P3인 경우,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이만큼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보다 낮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굳이 생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생산 안 해. 그리고 이때 평균 비용을 살펴봤더니 요 높이죠. 따라서 이 기업은 손해를 보죠. 이 기업은 손해를 보는데 단기니까 퇴출은 안 되고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이에요. 한편 P2, 가격이 P2 수준이면, 즉 평균 비용의 최소값과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값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생산량을 이만큼 선택을 하죠. 그럼 이 높이가 뭐냐면 시장 가격인과 동시에 한계 비용이고, 그리고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이윤의 크기를 살펴보면 이 생산량에서 이 높이가 평균 비용이니까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더 크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전히 기업의 이윤은 0보다 작아요. 손해를 봐요. 자, 이 P2라는 가격, 즉 평균 비용의 최소값보다 작고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값보다 큰 이 가격에서는 이 기업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생산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밑에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공급을 하므로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과 같도록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값보다 큰 경우다 라는 거죠. 따라서 시장 가격의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값보다 작으면 공급을 하지 않고, 이 P3 같은 경우죠. 한편 공급을 하지 않고요. 한편 이 한계 비용 전체 중에서 한계 비용 곡선 전체 중에서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값보다 큰 영역에서만 공급 곡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시장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값보다 같거나 크고 평균 비용의 최소값보다 작으면 공급은, 즉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윤은 마이너스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단기에 대해서 약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연습 문제 6-3은 뭐냐면 이제 단기 총비용 함수가 2 곱하기 Q의 제곱 더하기 8로 되어 있는데, 여기 8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정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 생산량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가변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 단기 공급 함수는 그리고 가격이 상할 때 생산을 하는가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건데 공급 함수는 1차적으로 한계비용 곡선을 따른다고 했죠. 따라서 한계비용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요걸 한계비용은 비용을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니까 4Q가 되겠죠. 한계비용은 4Q가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공급 함수는 가변비용, 평균 가변비용의 최소값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일단 먼저 평균 비용을 구해보면 요거를 Q에 대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2Q 더하기 Q분의 8이 되고 평균 가변 비용은 요것만 Q에 대해서 나눈 거죠. 따라서 2Q가 되는 거죠. 평균 가변 비용은 2Q가 되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 평균 비용 곡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U자형이 되고요.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U자형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을 그려보면은 2Q니까 원점에서 지나는 양수의 그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4Q니까 이건 2Q고 이건 4Q니까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위에 있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이와 같이 초록색의 직선이 되겠죠. 우리는 앞에 살펴봤듯이 그 평균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값보다 더 큰 영역에서 한계 비용 곡선이 특성 영역에서만 고려한다고 했는데 전체 생산량에서 보면은 모든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크죠. 모든 생산량에서 이 경우에는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크죠. 모든 생산량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 이 그래프가 한계 비용 그래프가 단기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자, 공급 함수라는 거는 가격이 주어질 때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P는 MC를 만족하는 그런 생산량이니까 MC가 여기서는 4Q이므로 P는 4Q가 되고 이거를 달리 바꿔 쓰면은 Q는 4분의 1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바로 공급 함수가 되는 거죠. 공급 함수는 P가 주어지면 생산량이 뭐냐,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얻어진 거죠. 이게 이윤극대화 조건이고 여기서 얻어진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생산량이 무엇이냐,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데 언제 가격이 주어지면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이만큼이다 라는 것을 이 관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기 공급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공급 함수는 이와 같이 왼쪽에는 Q, 오른쪽에는 P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이 쌓일 때 생산량이 뭐냐? 가격이 쌓이면 가격이 4로 주어지면은 생산량이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용자 생산량이 1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급하는지 안 공급하는지는 이 시장 가격과 평균 가변 비용을 단기에서는 평균 가변 비용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시장 가격이 4하고 이때 평균 가변 비용은 2니까 그때 시장 가격이 4일 때 1을 생산하니까 평균 가변 비용은 2가 되죠. 그래서 2이고 그 차이가 0보다 크니까 얘는 공급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평균 비용과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 비용이 10이야. 시장 가격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생산을 하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
단기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급 법칙은 이제 뭐 수요의 법칙과 대응되는 개념인데 뭐 잠깐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수요 법칙은 경험에 근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즉 가격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에서 얻어낸 건데 공급 법칙은 이거는 이제 증명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고 가격 변화 방향과 공급 변화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보면 즉 가격 변화와 방향과 공급량 변화 방향이 같은지 증명을 해보면 가격이 P1일 때 이윤극도의 생산량을 Q1이라고 하고 만약에 가격이 P2일 때 이윤극도의 생산량을 Q2라고 명명을 해보죠. 가격이 P1이 P2보다 큰 상황이에요. 자, 요거 이제 증명을 해보면 요건 뭐냐면 가격이 P1으로 주어졌을 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Q1이니까 즉 가장 높은 이윤을 얻는 상황이죠. Q1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Q2를 선택을 하면 이윤이 이때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 Q2란 거는 P2일 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인데 가격이 P1임에도 불구하고 Q2를 선택을 하면 Q1을 선택할 때보다는 당연히 이윤이 작아지죠. 이 상황은 뭐냐면은 요건 뭘 표현하고 있냐면 가격이 P2일 때 Q2를 선택할 때 이윤이에요. 가장 높은 이윤이죠. 가격이 P2로 주어질 때 이윤극대 생산이 Q2니까. 근데 Q1을 선택하면 이윤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가격이 P2일 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일단 성립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라인을 가지고 요 부분을 왼쪽으로 넘기고 요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라인을 가지고 이거를 왼쪽으로 넘기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은 이거보다 크고 이 부분은 이거보다 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거보다 큰 거죠. 즉 이와 같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죠. 이 부분이 바로 0보다 같거나 크게 된다는 건데 0보다 같거나 크다는 말은 뭐냐, 만약에 이 부분이 플러스면 이 부분도 반드시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면 이 부분이 반드시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P1이 P2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Q1도 Q2보다 커야 되는 거죠.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려면.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적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생산량이.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생산자 잉여를 공급자 잉여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가 잉여 개념은 이미 소비자 잉여, 소비자 이론에서 소비자 잉여 개념을 배웠어요.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 그래서 CS라고 표현한 거고,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불 가격, 금액, 즉 시장 가격을 뺀 거로 표현되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영어로 프로듀스 서플러스니까 PS로 줄여서 쓰면 생산자 잉여는 기업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있겠죠. 그 시장 가격만큼 받는데 자기가 적어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만약에 나 요만큼만 받아도 공급할 건데 시장에선 이만큼 받으라니까 만약에 이게 더 크면 좀 이득이 생기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 5개를 생산하는데 나는 1,000원만 받아도 돼. 그런데 시장에서는 2,500원 받아도 된다고 해. 그러면 나는 이 차이만큼, 즉 1,500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생산자 잉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적어도 뭐 시장 가격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은 무엇으로 측정하는가가 우리의 관심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지불용의 금액은 뭘로 표현한다고 했냐면 이 수요 곡선의 높이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이게 한계 효용과 유사한 개념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은 기업에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은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계 비용 곡선이란 건 뭐예요? 한계 비용이란 건. 내가 생산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죠. 그럼 그 비용만큼 만약에 커버가 된다면, 수입으로 커버가 된다면 나는 공급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만 받아도 나는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계 비용만큼만 커버해주면 나는 공급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나보고 이것보다 더 높게 받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한계 비용 곡선의 의미가 바로 내가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이 바로 한계 비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계 비용 곡선을 이렇게 우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한계 비용까지의 높이가 바로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리가 이 한계 비용 곡선을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공급 곡선의 의미는 뭐냐면 가격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P1, P0로 주어지면 난 이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Q0만큼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공급 곡선의 의미가 이 높이로 해석하면 내가 만약에 Q1을 생산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한계 비용이 요 높이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커버해줘도 나는 공급을 하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바로 이 한계 비용의 높이가 바로 적어도 받아야 하는 금액의 의미인 거죠.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생산자 잉여는 무엇이 되느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내가 시작이 제로로 주어져서 P스타로 주어져서 시장가격이 P스타로 주어져서 한계 비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생산량, 즉 이윤극도의 생산량 Q스타를 선택을 해. 그 말은 뭐냐면 난 요만큼만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만큼 생산할 때도 이 한계 비용의 높이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받아도 돼. 요만큼 생산한다면 난 요만큼만 받아도 돼. 즉 Q스타까지 생산을 하려면 나는 전적으로 요 면적만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즉 Q스타까지 생산에 대한 생산 비용이 이만큼이 되는데 이 정도만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 가격이 P스타기 때문에 이 Q스타까지 생산을 늘림에 따라서 매번 P스타만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홍색으로 요 사각형의 면적이 내가 Q스타까지 생산하는데 얻게 되는 총 실제 받는 금액인 거죠. 수입인 거죠.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 분홍색의 네모 박스에서 내가 적어도 받아야 되는 금액, 요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을 뺀 나머지가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이 한계비용 곡선, 즉 공급 곡선의 위쪽과 그다음에 가격의 아래로 둘러싸여진 면적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산자의 잉여와 이윤 간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생산자 잉여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수입에서 이 비용을 뺀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내가 쭉 설명하면서 자, Q스타까지죠. 즉 생산량, 이윤극대화 생산량까지예요. 지금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생산자 잉여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생산량과 연결이 되는구나.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물론 이제 시장 가격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중요한 점이지만 생산량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생산자 잉여의 Q를 여기 괄호에 넣는 거는 생산량이 변하면 생산자 잉여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수입도, 이 네모 박스도 생산량이 변하면 달라지게 되겠죠. 생산 비용도 이 부분도 생산량이 변하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 Q로 의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이 생산 비용 중에서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가변 비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생산자 잉여, 그러니까 단기인 경우에는 가변 비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단기에서의 생산자 잉여는 수입에서 가변 비용을 뺀 것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단기에서 이유는 수입에서 비용인데, 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는 수입에서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뺀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자 잉여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생산자 잉여를 보면은 이윤에다가 요 고정 비용이 넘어가면 플러스 고정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단기에서는 생산자 잉여와 이윤이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에서 생산자 잉여는 이윤에다가 고정 비용을 더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장기에서는 어때요? 모두 다 가변 비용이잖아. 고정 비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장기에서의 생산자 잉여는 이윤과 동일하다는 거죠. 요 구분, 단기에서는 생산자 잉여와 이윤이 같은 것은 아니나 장기에서는 생산자 잉여와 이윤이 동일한 개념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와 이윤 간의 관계를 굳이 명시하는 이유가 단기에서의 생산자 잉여와 장기에서 생산자 잉여의 개념이 조금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해되죠? 지금 이 생산자 잉여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면 비용 함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뭐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가변 비용이 되겠고 이 부분은 고정 비용이 되겠죠. 가격이 2000일 때 생산자 잉여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윤극도화 생산량을 취해야 되겠죠. 이윤극도화 생산량은 P는 MC가 일치하도록 결정을 하니까 MC가 한계 비용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한계 비용을 얻는데 2Q 더하기 1000이 되겠죠. 따라서 가격은 2000이고 한계 비용은 2Q 더하기 1000이니까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이 바로 500인데 이 500이 바로 이윤극도화 생산량인 거죠. 자, 이윤극도화 생산량에서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가격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니까 2000 곱하기 500이 되니까 100만이 되는 거죠. 가변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이 부분이 가변 비용이니까 500의 제곱 더하기 1000 곱하기 500이니까 75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수입에서 가변 비용을 뺀 것이니까 25만이 되겠죠. 또 앞에서 얘기했죠. 단기에서는 이윤에다가 고정 비용을 더한 거니까 여기서 이윤을 살펴보면은 수입에서 이거를 뺀 거죠. 이게 75만에다가 5만을 더하면 80만이잖아. 이윤은 80만이 되겠고 아니죠. 수입의 그 전체 비용이 80만이니까 이윤은 가변 비용이 75만 그다음에 고정 비용이 5만이니까 비용이 8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에서 비용 전체를 빼면 100만에서 80만을 빼니까 이윤이 20만이 되는 거고 고정 비용이 5만이니까 따라서 25만이 되는 거죠. 동일하죠. 어떻게 구하든. 자, 지금까지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다른 내용이 많은데 그 과제랑도 연결되어 있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